로 지난 8월보다 0.1% 낮아졌습니다. 다만 인천과 서울, 경기 지역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수가 내년 3월까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사의 동계 운항 일정을 조정한 결과 한국을 오가는 외국 항공사 수가 67개에서 61개로 줄었으며 국제선 노선 수도 294개에서 274개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 중으로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올 들어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재건축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3,736만 원에서 3,353만 원으로 500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요,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2.02% 상승한 8,691.25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금융위기에서 이 발빠른 투자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도 최근에 워낙 이 주가의 급락폭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신경이나 쓸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네요. 자, 또 혹자는 또 어떤 미국의 파산까지도 점치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자, 오늘날 이제 금융위기가 일파만파 그 파장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데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상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트레이드 증권의 해외 PB센터장 남은호 부장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폭락을 맞았던 뉴욕 증시가 이제 오늘은 좀 다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 같으면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할 때는 우리 증시도 같이 폭락을 하고 오를 때는 또 같이 확 올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내릴 때는 따라서 내리고 오를 때는 또 그냥 좀 시원찮게 별로 안 따라가고 흡사하게 우리나라 그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원유가가 올라갈 때는 확 올렸다가 내릴 때는 안 내리는 거하고 비슷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즘 미국장을 보시고 또 한국장을 보시면 좀 많이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미국의 그 선물 지수를 많이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미국장이 이제 어젯밤에 예를 들면 전일날 폭락을 했다면 한국은 또 그대로 폭락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지수가 미국장이 상승했더라도 선물 지수들,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또 또 하락하면은 또 그 전날에 미국의 상승세를 지켜가지 못하고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신없이 널뛰기 하는 그런 장세고요. 우선 미국 나스닥이 다행스럽게도 172포인트 올라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침에 하락장으로 시작해서 오전장에는 강세를 지켰는데 그러다가 오후장에서 또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200포인트 이상 밀렸다가 오후장에 나머지 한 20분 정도 남겨두고 다시 100포인트 이상 한 200포인트까지 만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나왔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에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장중에 약세장을 보인 배경에는 3분기 주택차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택차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차압당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간 고용지표입니다. 주간 고용지표가 악화됐고 월간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미국의 지금 해고 문제라든지 감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월가에서 시작을 해서 메릴랜치가 만 명을 감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GM, 미시간주의 그 자동차 메카로 옮겨갔다가 다시 LA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 지금 고용의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포커스는 주택과 고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존닷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하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실적들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IT 쪽으로 넘어가면서 후반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반등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호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펙이 감산을 하게 됐고요. 감산을 지금 경제 회복의 시그널은 바로 이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경제 그 회복, 그 유류 수요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그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유입이 됐고, 또 다른 점은 이제 라이보가 9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금 유동성은 조금 완화되고 있는 소폭이나마 9일째 하락을 해서 양호한 모습으로 다우지수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 170포인트 이상 올라서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호재와 악재를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전일 미국 뉴욕 증시는 이제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고 2% 정도, 나스닥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다는 그런 평이 지배적이고요.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지요. 예, 미국의 그 지금 주요 종목 보시면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은 역시 이 에너지 종목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종목 엑슨 모빌이라든지 그 다음에 쉐브론 등이 한 8%, 그 다음에 7%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내셔널 오일웰 바코 등이 이제 9%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수들은 이제 뭐 주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지금 특이한 뉴스를 보시면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그 엑스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반영이 돼서 3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후에 나스닥 지수, 선물 지수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재정 상태가 취약했던 국가들이 연이어 뭐 파산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흥 국가들 중에 뭐 10여 개 국가가 현재 이제 뭐 구제 금융을 이미 신청을 했던가, 이미 신청을 이제 하려고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 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갈수록 좀 수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좀 악화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상황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린스팬이 연준위 의장이 어제 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네. 100년 만에 온 금융위기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그 파생 상품 규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워낙 완고한 분이라, 이제 고집이 좀 있으신 분이라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경제 위기가 이만큼 다가오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조금 시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융 쓰나미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닥터 둠이라고 할 수 있는 막 파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악명 높은 분이죠. 이 하락장에 대한 악명 높은 분인데, 마크 파버가 이제 향후 달러는 당분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달러에 대해서 강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달러가 이제 약세로 변하게 되고, 미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무제한 달러 방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이 파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가 장기적으로 안정된다는 점에서는 이 한국 시장에는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이래저래 한 7천억 불이니 1조 몇천억 불이니 이렇게 계속해서 발권을 해서 어떤 구제금융 같은 거를 돈을 쏟아부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국가가 그런다라면은 이겨낼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그 돈의 플러스 마이너스 악유가 잘 안 맞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달러와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세를 점치는 게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한 1대8 정도로 유지가 됐던 달러 대비 위안화 그 환율 같은 게 궁극적으로 한 1대2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위안화와 달러의 가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좀 어땠습니까? 일본의 최근에 이제 연 3일 오르다가 어제하고 이틀 동안 좀 큰 폭으로 많이 내렸죠. 그 전날에 한 8.5% 내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2.4% 정도 내렸는데요. 일본의 문제점은, 어제는 이제 일본이 큰 폭으로 내린 배경은 뭐냐면, 이 소니, 이 일본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소니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전자 수출 업체인데, 이 소니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 향후 영업이익을 절반가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본 전체 기업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날 8.5% 내렸고, 그 다음에 어제 일본 증시가 2.4%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1%로 아시아 시장 중에서 가장 작게 내렸는데요.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하고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그 부양책을 발표했고, 요즘 중국의 부동산은 1+1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를 사면은 집 한 채를 주는 그 정도의 강도 깊은 그 정부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이제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대형마트에서 라면 살 때 1+1은 들어봤어도 집 살 때 1+1은 참 신기하다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짚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남은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화면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의 전략을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차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이제 105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천선의 붕괴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지수를 비롯해서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세를 이끈 그 투자 주체는 과연 누구인지, 또 그 매도 강세는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 상세하게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 큰 폭으로 장중에 100포인트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제 걸리는 그런 이제 양상까지 보였는데, 코스피 지수는 84.88포인트 하락한 1049.7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6.58포인트 하락한 308.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대체적으로 폭락 기미가 극에 달했다.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초적인 이야기지만은 서브 모기지로 이제 촉발된 현재 금융 위기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고요.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 쪽의 기관들 그리고 은행권이 강력하게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신흥국들이 이제 디폴트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또 터져 나왔죠. 이 합성 CDO라는 제2의 서브 모기지의 부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새로운 악재로 등장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거의 1000포인트가 무너질 그런 위기까지 이제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안팎으로 이제 굉장히 좀 악재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매수는 안 들어오고 오히려 매도가 이제 가중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제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의 역할론, 이러한 쪽이 부각이 되면서 연기금 쪽에서 10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장중 한때 큰 폭의 이제 하락을 보였다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결국은 외국인의 장 마지막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 84포인트가 하락한 그런 장세가 이제 됐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뭐 전일 뭐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움직인 것은 별로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상승 종목으로 해봐야 유한양행이라든가 한국타이어 이런 쪽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건설주 하락이 이제 11%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철강이라든가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 쪽에서 이제 큰 폭으로 7%에서 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전일 특징적인 것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3일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3일 만에 93.8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98년 6월 달 이후에 10년 4개월 만에 이제 그 최고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러면은 미국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못 찾는 불안한 혼조세의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주가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환율도 아마 지금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이제 전기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일 그래도 뉴욕 시장이 폭락세에서 벗어나서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유럽 시장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우리 증시가 그 좋은 호조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미국 상승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상승에는 이제 둔감하고 우리 시장이 하락에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양상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이제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는 이제 금융권들의 유동성 문제, 그리고 건설사들의 이제 PF 문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높은 가계 대출의 이제 부실.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그 실물 경제가 이제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의 이제 그 하락을 계속해서 멈추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CDO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2천억 달러죠. 2천억 달러가 되는데 지금 1조 정도는 이제 부실 처리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진다 이러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신흥 국가에서의 유동성 회수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외국인의 현물 매도 강도가 약화가 되고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진입이 된다 이러면은 분위기는 상승 쪽으로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지수대가 1000포인트대에 근접한 그런 이제 상황인 만큼 적자는 이제 작은 이제 그 충격에도 쉽게 1000포인트를 하회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쓰나미 같은 이제 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승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당장의 11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금 1000포인트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국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1000포인트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1000포인트의 지지 자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1000포인트선 붕괴를 전제로 놓고 어떤 투자에 임하시는 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어떤 뜻밖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수급적인 측면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1000포인트대 이제 중반 수준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오고 수급이 혼조세로 끝난다 이러면은 상당 부분 이제 혼조세 마감이 이제 불가피한데 제가 이제 예상을 하기로는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이나 약보합 수준에서 혼조세로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고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러면은 뭐 전략을 잡는다 이러면 업종 쪽으로는 IT 종목 쪽하고 증권주 쪽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이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 1000포인트의 붕괴를 예상을 한다 이러면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참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코스닥에 저가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일단 매도 쪽으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량주 쪽에 이제 손실이 굉장히 좀 과다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장기 투자를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 보유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너무 좋지 않은데, 정부 정책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외평채 CDS 동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평채 CD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험을 이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 상승을 가로막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S 동향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외국인 매도 규모과 선물 방향성, 채권의 이제 금리 향방, CD 금리 방향, 그리고 이제 은행과 저축은행의 이제 대출 연체율,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셔가지고 방향성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투자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 또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투자 타이밍이 왔을 때, 이 종목이 좀 집중을 해야겠다 싶은 그런 종목들에 관한 소개도 해주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종목을 추천드린다는 게 상당히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봤을 때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되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S-오일과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이유가 그러니까 1조 3천억에 달하는 순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도화 비율이 26%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경질류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맞물리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연간 8.2%가 이제 되고 있는데, 고배당 지금 현재로서는 고배당주로서의 약세장에 어느 정도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3,000원에서 57,000원 수준까지 넓게 보시고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5,000원 수준까지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은 크게 손실은 없고 오히려 이익이 나실 것 같은데, 굳이 손절가를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은 5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경기에 둔감하죠. 오히려 경기가 민감하고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신차 효과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부품을 이제 활용을 잘 못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이런 부품 수요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실적이 올라가는 아주 좋은 구조가 이제 되어 있는데, 최근에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이제 AS 부품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하고 현대차의 해외 2위 공장의 가동에 따라서 반조립 제품 수출 호조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ER 기준으로 업종 평균 대비로 해서 17%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마찬가지로 69,000원에서 76,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권유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짧게 95,000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와 S-오일 두 종목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그리고 고배당주로서 꼽히는 종목이죠. 세계 최대 정유기업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오늘 동양종금증권의 홍제지점의 최일종 차장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이 시작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먼저 거래소 쪽으로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이 아주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심한 감이 있을 정도로 일부 종목들로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만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LG와 LG 디스플레이가 5%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SK에너지 역시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 SBS, 현대하이스코 등등도 금호 타이어까지 KP케미칼 등등은 7%와 8%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대교라든가 현대엘리베이터, 한솔재지, 녹십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도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요. NHN과 태웅, 서울반도체, 그리고 키움증권, 미래넷 등등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마이크론이 마이너스 6.68, 포스데이터가 마이너스 5.13, 그리고 동서가 마이너스 5% 등등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면 한 20%는 상승세, 그리고 80%의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초반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뉴욕 시장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으니까요. 한번 느긋하게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 개장 후에 다시 한번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10월 24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현재 출발 상황을 놓고 보면요. 자, 1044.50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인데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3.8포인트가 하락한 305.14입니다. 300포인트대 붕괴도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들고요. 자, 지금 거래소 쪽을 보니까요.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등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역시 그다지 상승세이긴 합니다만 상승폭이 절대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S51과 신세계 등등이 2% 가까운 상승세, 현대엘리베이터와 대교가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큰 폭의 급락세를 보이는 종목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자, 코스닥 쪽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위 종목들이 NHN과 태웅, 그리고 서울반도체, SFA 등등이 2%와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와 동서 등등은 마이너스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LNF와 KCC 건설, 그리고 신세계푸드 등등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건창호도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의 시각을 통해서 현재 장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의 황비나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일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가 매수가 일치되면서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주택지표 및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하게 나왔고요. 또한 최근 들어 국내 증시는 해외발 악세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 이에 따른 부실 문제, 그리고 펀드런 가능성, 중국 경착륙 우려에 대한 수출 둔화 및 기업 실적 둔화로 국내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 반해 금일 동시호가는 1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등 좋지 않았으나 장 시작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지수는 1049.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볼 때는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순매수로 이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현재 시장이 투자 심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바닥을 논하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보여졌던 1000포인트도 사실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공포 국면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월에만 30%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달 초에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보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현 지수대는 3년 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르게 말하면 20년 전 수준하고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5개월 연속 지수가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낙폭 과다한 경우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주가가 부진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국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들어서 금요일에는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김없이 급락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에 임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이 있을까요? 여전히 보수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량주 중심으로 주당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높은 종목, 그다음에 지난 3분기보다는 4분기나 09년도에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종목 등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의 황비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최근 LG전자는 디지털 미디어 본부의 중심 사업을 바꿨으며 SK에너지는 텔레매틱스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맞서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국내 채권에 1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는 대신 국내 채권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가 통화스와프 거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데다 환율 급등으로 외화를 구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선 아래로 무너지더라도 900선은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이같이 답했으며 올해 안에 반등한다면 1200에서 1300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올 들어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재건축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평균 3,736만 원에서 3,353만 원으로 500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의 일부를 풀었지만 경기 위축으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학자금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2년 새 11배나 급증했습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불자가 된 대학생은 지난 8월 말 현재 7,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이 문제의 발단으로 지적됐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 세계에 동시에 출시되는 와인 보졸레 누보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류비가 늘어나면서 와인값이 30%까지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맘때쯤 신제품이 나오고 예약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올해는 썰렁한 모습입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리프루드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은 다음 주 중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짐에 따라 대우 일렉 매각 작업은 다시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금융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여야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는 것은 5년 만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시장이 좀 안정되고 다시 상승세로 돌려주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만 그런 기대가 여전히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실망이 상당히 클 텐데 자, 지난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을 먼저 상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한마디로 100가지 처방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에 내놨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나 또 주중에 내놨던 부동산 시장 대책 같은 거는 이게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형 호재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런데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추세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대형 호재가 나오고 주중에 그래서 주초에 반짝했다가 또 주중이나 주말에 빠지는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3주째 지금 이어지고 있죠. 환자로 친다면은 그 항생제, 내성만 쌓이는 형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이걸 반영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각국 정부가 어떤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등 상당히 많은 조치들을 내쏟으면서 이제 뭐 일종의 어떤 그 위기를 진화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씨가 이제 번지는 것을 이제 군데군데 끌 뿐이지 전반적으로 이제 근원적인 어떤 불길이 잡히고 있지는 않은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국제 금융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 금리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게 아직 그 추세로 안정되느냐 하기 속단하기는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 불안이 실물로 전이돼서 그 실물의 위험이 다시 금융으로 다시 넘어오는 이런 형국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불안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았고 네. 금융 불안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80년대 이후에 도표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지난 80년에는 전 세계의 금융 자산이 약 12조 달러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총생산, 그러니까 월드 GDP가 10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이 지금 2007년 말에는 전 세계 금융 자산이 197조 달러고요. 네. 그 반면에 전 세계 GDP는 55조 달러입니다. 이걸 80년대로 본다면은 금융자산이 약 한 66조 달러야 돼야 되는데, 네. 그럼 130조 달러가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 부분이 이상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금융 쪽에 그 산업이 고도화한다 걸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몇십조 달러는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번에 금융위기를 촉발한 파생 상품은 세계 금융자산에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파생 상품의 세계 파생 상품의 거래 잔액은요. 무려 677조입니다. 네. 달러입니다. 677조 달러라는 것은 그거는 세계 금융자산보다도 훨씬 크죠. 근데 물론 여기 677조 달러 이게 전액이 부실화될 건 아니고 아주 보수적으로 본다면 3분의 2, 좀 더 넓게 본다면 4분의 3 정도는 우량자산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백조 달러의 부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있는 한 세계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흔들 것이고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도 역시 똑같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677조 원만 해도 굉장히 크고 부담스러운 액수인데 17조 달러라 그러면 얼핏 딱 계산하기도 뭐 70경원이 넘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상상이 좀 안 가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예. 환율이 지금 자꾸 올라가는 것도요. 예. 특히 마찬가지 이유인데 자기네들이 지금 코가 석자니까 예. 국내 주식 같은 걸 팔아서 봉구에 송금하기 때문에 우리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올라가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온갖 자산들 지금 다 팔고 떠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또 시장에 충격으로 와닿을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환율의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뭐 자산을 팔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걸 달러로 바꿔서 갖고 나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환율 자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 달러당 이제 1,4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유가 하락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적정 환율을 1,002원으로 산정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맞아 떨어져 줄까요? 사실은 그 연구소가 예. 유가 예측을 맞췄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예측을 한 게 그 4개월 전 유가가 한참 오를 때거든요. 네. 그때 예측을 했던 건데 지금 세계 금융 환경이 이렇게 된다는 건 예측을 못했어요. 전제로 못 갈았겠죠. 예, 전제를 못 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적정 환율이라는 것이 그 시장 평균 환율인데요. 그 교육국 간의 그 상품 구매력을 감안해서 내온 그 지수입니다. 네. 그 시장 평균 적정 환율이 그 1000년대 초반이라는 것에서는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의 그 연구가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 환율이
그 1,000원대 초반인 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현재 그 적정 환율과 지금 환율과의 괴리도가 약 한 40% 정도 가까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40%의 괴리도라는 것은 그 지난 1997년 그 외환위기 당시에 장중한 때 환율이 2,000원까지 바짝 갔었거든요. 네. 그때랑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 얘기해주는 그 단추일 수도 있고, 그 원화 가치가 그 과도하게 저평가된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달러 수요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이라든가 채권, 부동산 등을 자꾸 팔아서 본국에 역송금해야 되는 그런 그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환율 압박 요인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보통 월말로 갈수록 수입업체들이 그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들이거든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상황이 변동이 없다면 오히려 그 환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환율이 당분간 더 올라갈 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 좀 안정이 돼줘야 될 텐데 안정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저는 연말경이면 1,200원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근거는? 그 근거라는 것은 일단 그 경상 수지가 네. 흑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무역 수지가 나아질 것이고요. 네. 그 무역 수지가 지금 10월 들어서 20일까지 27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10월 달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얼핏 보기에는 어떻게 27억 달러 적자인데 어떻게 흑자로 반전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통 무역 수지라는 게 20일까지는 적자로 갔다가 월말에 집중이 됩니다. 네. 9월 달에도 21억 달러 저희가 적자를 봤는데요. 20일까지는 64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44억 달러 흑자가 난다는 거죠. 이런 계산을 본다면은 한 17억 달러 정도 흑자가 가능한데 다만 그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은 약 10억 달러 안팎의 그 무역수지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기에 그 경상수지를 압박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여행수지거든요. 네. 그 교육이라든가 여행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우리 경상수지를 압박했는데 요즘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플러스로 돌아서고 하면은 경상수지 전반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외환이 쌓이게 되는, 조금이라도 쌓이게 되니까 안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게는, 예. 또 무역수지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경기 자체가 좋아가지고 수출이 늘어나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같아서는 경기가 워낙 둔화되다 보니까 수출보다도 수입이 워낙 좀 자제가 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자체가 좀 결과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경우가 하던데요. 있는데요. 사실은 예. 그렇게 되면 더 문제인 게 저희 나라는 수출 구조가 그러니까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파는 구조거든요. 예.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수출이 줄어든다는 팔 게 없다는 예, 얘기죠. 그런 결과가 됩니다. 네.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더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 또 하나 환율이 내려간다고 보는 이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둘 다 네. 해외 요인인데요. 국제 금융시장의 그 안정이 지금보다 지금처럼만 진행된다면 내려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가 달러를 빌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된다면은 환율은 보다 예상외로 훨씬 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 같은 거를 지금 많이 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나온 대책들 이외에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언론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푸는, 즉 발권력을 동원한 상태입니다. 네. 다만 여태까지 나왔던 대출 중에서 그 대책 중에서 총액 한도 대출 증액 같은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전망이지만 하지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일부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지난번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시중은행들을 갖다가 꽉 올마맸습니다. 달러를 살 때도 감시하고 팔 때도 감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외환시장에서 일중 평균 거래 규모가 92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하루에. 네. 요즘에 3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란 것이 원래는 수요와 공급이 사자 팔자가 팽팽하게 맞서고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 때 수백 킬로짜리를 든다고 하더라도 10원짜리 하나만 올려놓으면 딱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국내 송금하자
하는 역송금 수요가 하루에 3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예. 30억 달러 시장에서 3억 달러가 그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환율은 좀 더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부작용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된 네.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계 각국도 아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규모 경기 부양 그리고 감세 등등을 동시에 실시를 하면서 지금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또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예, 중국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네. 그 부분입니다. 재정 지출은 재정 지출대로 확대하고 또 감세는 감세대로 늘리고 이거는 돈을 이중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내지 30조 원이 됩니다. 그런 대규모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 부동산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쓴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감세가 지금 항구적인 감세입니다. 법인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요. 세금은 세금대로 줄어들고 정부 지출은 늘어난다면은 당장 나중에 일반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세들이 그 책임을 후세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 됩니다. 네. 요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크루먼도 그렇고요.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도 그렇고요.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의 하나로 네.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꼽았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요. 우리 정부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 역시도 일정 부분 동감하는 게 사실 소득이 좀 많은 층에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써주고 함으로써 이게 좀 경제가 도는데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또 정서적인 또 저항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데 좀 한계가 그런 곳에서 발생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있죠. 당장 시중은행들이 네. 원화 차입 조건이 좀 호전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하루짜리 외국은행들이 밤새 놀리는 하루짜리 금리 오버나이트물로 외화 유동성을 메꿔 왔는데 지금은 최소한 7일물까지는 차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또 수출입은행 같은 은행은 5년에서 1년짜리 중장기물도 최근에 차입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진다면은 우리 상황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정부의 정교한 정책과 당국자들의 말실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부의 어떤 정교한 대책까지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조금씩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어떤 반전까지도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또 기대를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금요경제진단 권홍호 편집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하루 우리 증시의 폭락세를 지켜보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께서 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바닥을 이미 지나서 이거 지하실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께 상당히 힘들어 하셨을 줄 압니다. 물론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으니까 이제 정도는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눈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2004년도 정도부터 우리 증시가 대세 상승기를 출발했다라고 봤을 때 그때 출발 지수가 한 700선대, 800선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1900, 한 2000까지 올랐다고 볼 때 한 1200에서 1300포인트 상승이 있었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빠졌던 한 800포인트 정도의 하락은 아직까지 상승분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빠진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금융이든 경제든 모든 게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하락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오늘 출발센 증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